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일이면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전 대선에서는 화제가 될 수 없었던 수준의 스몰, 작은 공방들입니다. 북풍, BBK, 정수장학회 같은 대형 공방은 이번 대선에서는 없습니다. 대신 3D냐, 3D냐를 두고 지도자 자질을 이야기하거나 우리 후보 딸이 우리말에 능통하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한편으론 좀 우습기도 합니다. 3D면 어떻고 3D면 어떻습니까? 후보 딸의 국어 실력이 국정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번 대선에 등장한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흠이 적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그만큼 바짝 다가와 일상의 눈높이로 내려온 게 아닐까. 그래서 거대한 공약이나 비리가 아니라 최근의 유치원 논란처럼 유권자들이 직접 논쟁에 뛰어드는 작고 일상적 수준의 공방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결국 그 후보가 평생 자연인으로 어떻게 일상을 살아왔는가, 그 삶 자체가 이번 대선의 진짜 승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남은 4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주가 또 지나갔군요. 예. 저희는 그냥 또 한 번에 한 주인데 대선 후보들은 이제 내일 하고 모레 등록이죠. 예.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공식 선거운동 합니다. 예. 그리고 포스터 볼 수 있고요. 예, 인쇄가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단일화니 사퇴니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형성된 오자 구도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각자 후보들은 끝까지 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하는 말인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예. 별다른 변수가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오자, 지금은 양자고도 여론조사하고, 삼자고도 여론조사하고, 사자 여론조사하고, 오자도 하잖아요. 가상 대결로 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자, 양자, 가상 대결 자체가, 이게 쓸모없는 짓인 거죠, 지금으로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네, 실제. 왜냐면요, 이게 질문이 많을수록 응답력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상이 가상 양자가 등장하면서 양자 여론조사 다들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여론조사 정확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듣다 끊어버리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잘 안 듣고. 이제는 오자, 그리고 가상이라고 하면 사자 정도 하는 게 여론조사가 오히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생각해보시면 사자도 안 되고 있는데, 삼자도 하고, 삼자도 안 되고 있는데, 양자를 하고 하는 거는 가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미 없는 여론조사인데 최근 한 3주간 그렇게 진행됐죠. 자, 뉴스 짚어봅시다. 네, TV토론 이야기는 이따 다시 전해드리고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와 첨단범죄수사 1부가 어제 고용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기온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고용태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치고 체포한 것은 거꾸로 도망갈까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검찰에 나올까봐 체포해버린 거예요. 자기 발로 나오기 전에 빨리 체포. 그러니까 그 체포 당해야 마땅한 사람의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끌려가는 이미지. 네. 예. 왜냐하면 지금 고용태 씨가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어서 해외 도피할 수 없다고 하고 그동안 검찰 특검에 10번이 넘게 협조해 왔고 네. 이렇게 변호사하고 통화됐는데 바로 다음날 체포하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런 경우가 없대요.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없다고 대부분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구속영장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긴박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현 시점이 대선 후보가 등록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하필 이 시점에 고영태 구속이 필요한 측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구심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시점에 검찰의 저는 액션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관점에서 누가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나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이제 지금 보수 진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운다고 하잖아요. 예. 그 관점에서 그쪽에 반가운 뉴스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고영태 씨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면서 고영태가 기획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었으니까요.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3년 전에 이미 기획된 음모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친박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 큰 기획입니다. 3년이나 기획해야 3년 기획. 예. 3년 기획했고 거기에 뭐 바른정당의 정치인들도 좀 등장하고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그 정유재 TV에서 얘기하신 적이 예, 계속해서 한 이야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엮였다. 고영태 씨가 바로 그 말하자면 음모의 실행자 같은 역할로 이제 지목되고 계속 고영태 기획설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속이라도 되면 이제 당장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자신 있게 대대적으로 선거 기간에 유포하고자 하고 싶은 세력이 있겠죠. 네. 저는 그쪽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설이라도 막 유포해야 하는 절박함은 이해 가는데, 제가 굉장히 의아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 지금 사실상 권력을 잃고 몰락하고 있는 그 친박 세력과 손잡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는. 왜, 물론 뭐 검찰은 당연히 고영태 씨가 실제 이렇게, 긴급하게 체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겠죠. 네, 어제 실제로 법원에서도요, 네. 체포가 정당했다라는 식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딱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된 건데, 뭐 검찰은 서류를, 필요한 요건에 해당되는 서류나 주장들을 다 갖췄겠죠. 그래서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이제, 근데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검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왜 있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왜? 저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제가 가장 궁금한 대목은 검찰이 이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가의 가족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그 자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뭉갰다라고 CBS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니까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지만 이 역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대비가 되는 거죠. 고영태 씨를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체포하고 바로 구속영장, 48시간 구금할 수 있으니까 그 내에 구속영장 바로 쳐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바로 넣겠다는 거죠, 지금. 대단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건데, 그런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불만은 검찰 내부에서도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문정 의정부지검 검사가요, 소신 발언 유명한 검사입니다. 그제 검찰 내부망에 우병우 무혐의는 예상됐던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까지 검찰은 계속해서 청와대 가이드라인 충실한 수사 결과 했다라는 비난 받아왔는데 그 비난에 근거가 있음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고 있다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의 특검을 스스로 부르는 지금 행동인데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쳤을 때, 구속영장, 뭡니까? 40쪽 정도 됐다고 그렇죠, 합니다. 분량. 예. 그거의 내용이 한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어제 CBS가 보도했습니다. 특검이 이만큼 해서 검찰에 줬더니 특수본이 그 중에 그 내용을 3분의 1로. 오히려 혐의를 줄인 거죠. 더 보강하진 못할 만큼 3분의 1로 줄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봐줬다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 혼자 못 죽겠다고 했다고. 예.
그게 먹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겉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출 줄 알았는데 3분의 1을 줄였다고 하고. 예. 이런 정황들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검찰이 바보가 아니고 이런 액션을 취하고 나면 틀림없이 후폭풍이 바로 대선이잖아요.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 관계되어 있는 검찰 수뇌부는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을 거고 가장 최애 수뇌부는 사실 옷을 벗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주말에 알아보고 다음 주에 좀 자세히. 검찰 내부에서 왜 그쪽 세력과 손잡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보이는 듯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냥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자, 어제, 첫 토론회가 열렸죠? 밤에. 예, 첫 TV 토론 열렸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다 못 보고, 새벽에 다시 보기까지 해서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토론회였어요. 우선 SBS는 칭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5명이나 되는 후보들이라,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겠는가. 근데 형식이 돋보였어요. 스탠딩. 그것도 치면 그 많은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공방을 할 때 뒤죽박죽돼서 정신이 없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토론의 형식을 잘 정했다. 그 점에 있어서 일단 박수를 보내고. 자, 내용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쏟아졌죠? 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 먼저 가겠다라는 그 말 취소할 거냐라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홍 후보님은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결 구도에서는 이 문장이 많이 거론될 것 같아요. 예. 자, 각 후보들이 서로 각을 세웠으니까요. 그때 각을 세웠던 대표적인 주고받은 대화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네, 관련해서 계속 사드와 안보 쪽 이야기 말씀드리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드 입장 공략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표 얻기 위해서 정략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대응이 바뀌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답했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후보도 요 지점에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각을 세웠고요. 또 다른 분들과 이게 소개 계속 해주세요. 각각 후보들이 어떤 대표적인 대립각에 섰었는지. 예,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가장 대립각 크게 세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적폐연대 논쟁했습니다. 안 후보가 저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비판했는데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적폐라고 했다. 이렇게 따지자요. 문 후보는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 적폐 세력은 박근혜 정부이고 거기에 함께했던 구여권 정당들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공방이 어제 또 두 후보 간에는 뜨거웠습니다. 길게 왔죠. 예.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도 서로 이제 보수의 적자를 넣고 또 강하게 붙였어요, 사실. 예. 그렇죠. 서로를 강남 좌파, 극우, 수구 이렇게 부르면서 보수 적자 경쟁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세금 줄이고 규제 없애고 나라 바로 세우자 이 공약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 뒤집었다. 강남 좌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처럼 재벌 대기업 대변하고 그런 정책으로는 앞으로 보수가 설 자리가 없다면서 후보님이 극보수라는 수구 우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심상정, 대결구도가 너무 많네요. 다 소개하려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소개할 만큼 각각의 후보가 각각의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어요. 누군 누굴 봐주고 하는 장면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대립각이 비교적 선명하게 잘 섰던 어제 토론이었어요.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도 또 합을 주고받았죠. 네, 여기서는 세탁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요. 네.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 세탁기에 넣고 1년만 확 돌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자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도 세탁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네. 그러자 홍 후보가 다시 자신은 이미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다시 들어갈 일 없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가 나타나서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고장난 세탁기 아니었냐. 이렇게 예. 다시 물었고요. 그러자 또 홍 후보는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였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세탁기로 시작해가지고, 그럼 세탁기 정체가 모르겠어요. 뭔지.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은, 이상한 공방이었지만, 그 자체로는 재밌는 공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대선 후보 토론은 대선 전국 막판에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 토론으로 지지율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어느 나라나. 이미 후보를 대부분 정한 상태에서 봐서 지지율 변화는 뭐 1%, 2% 뭐 많아도 그렇게 크지 않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워낙 이번에는 급하게 진행된 대선이라서 아직 각 후보가 자기 지지자들의 결속력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 예전에 비해서 그런 상태에서 대선 후보가 토론회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토론회는 지지율을 확 끌어들이지는 못해도 자기 지지자 아직 완전히 결속하지 못한 자기 지지자 결속을 떨어뜨리는 토론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 못 올라가도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 네. 예. 왜냐하면 대선 후보 토론이 대선 후보 다 정한 다음에 보통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긴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에 어제 토론회의 가장 수혜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적으로 보기에 유승민 후보를 발견한 진도층이 있었을 것이다. 예. 토론을 전반적으로 잘했다가 다만 그게 이제 사표 심리를 유승민 후보가 지금 사표 심리에 안 될 거 아닌가. 후보는 괜찮은데 여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 사표 심리를 뛰어넘을 정도가 되겠느냐. 유승민 후보에게 남긴 과제겠죠. 예. 적어도 아까운 보수 후보다 이런 이미지는 충분히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회 몇 번 거치고 나면. 나머지 후보들은 최소 자기 지지층에게 각자 기본 어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토론에 오갔던 여러 가지 이제 말들 가지고 우리 후보가 더 논리적으로 앞섰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논리적으로 이기는 건 생각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족하고 얘기할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상대방의 논리에 설득돼가지고 졌다 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절대.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아무리 상대방이 올바른 말을 한다고 우리가 지나요? 하물며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갈리는 상황에서 그런 말에 쉽게 설득이 안 됩니다. 옳은 말을 해도.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는 특히 지지 후보에 대한 이제 충성도가 약하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걸 비언어적 고문이 결신하죠. 좀 그렇단 말로. 넌버블. 영어로 말이 아니다. 넌버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비언어적. 예. 네. 그러니까 뭐 외모나 뭐 자세, 뭐 시선, 말투, 뭐 제스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TV 매체는 특히나 감성 매체라서 훨씬 우리가 일상 중에서도 저 사람 말을 믿을까 말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는 그 사람이 청산 유수로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도 그 사람의 눈빛이 어땠다느니, 말하는 걸 보니 오히려 더듬거려서 또 신뢰가 갔다느니, 손 제스처가 어떻다느니,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쳐. 이런 게 훨씬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실제. 여러 연구 결과도. 그래서 말이야 누가 못해.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다음 토론회에서 이 비언어적 요인을 가장 가다듬고 다시 두 번째 토론회에 임해야 할 것 같은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주고받은 말들 속에 그 관점에서 좀 어제 자기 지지층에 어필이 좀 부족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좀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비언어적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왔던 거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선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또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그런 평가하잖아요. 누구의 말이 옳다, 뭐 토론이 좋다. 기자들 말 들을 필요 없고요. 토론 내용으로 이겼다로 승부는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거 가지고 부부들, 친구들도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눈을 맞췄어, 안 맞췄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발을 떨어. 뭐, 표정이 왜 얼굴색이 변하네. 이런 게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이. 더 얘기하면 또 한계가 있겠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각 캠프의 공방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쟁점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각 캠프에, 상대 캠프에, 공략하고 싶은 지점 뭐든지 상관없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교수님이 3가지 정도 짚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당 연결해야 해서 네네. 최대한 간략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는 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1999년 이제 10월 달에 안내배 안철수 연구소에 BW를 이제 인수했었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거 잘 모르거든요. BW가 뭔지. 예. 예, 그러니까 BW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인데요. 네.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로는 투자자를 모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사채에 나중에 이제 새로운 주식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옵션을 붙인 것을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영어로는 BW라고 하는데요. 그 돈을 빌릴 때 나중에 주식으로 줄게 이걸 더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제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BW가 발행된 시점이 바로 1999년인데, 여러분, 청취자들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로 직전에 이제 삼성 SDS의 BW, 즉, 이재용 부회장의 BW가 발행되었었고, 예. 그것이 뭐 헐값 발행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삼성 특검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이제 배임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뭐 삼성 SDS나 안내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사실 문제의 소지가 많은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의 안내 BW에도 그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해명이 내용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해명하는 방식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면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BW 등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일 텐데요. 예. 수많은 어떤 이제 기업 사례에서 보게 되면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BW를 이제 인수하는 가격의 문제, 즉 뭐냐면 공정한 가치에 비해서 너무 낮은 헐값 발행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BW는 기존 주식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BW를 발행한 목적이 뭐냐. 통상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자금 조달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BW의 케이스처럼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이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 3가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내놓은 해명을 보게 되면 가격 문제에 관해서는 외부의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심지어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인수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믿을 게 이 비상장 주식의 공정한 가치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대묻고 싶은데요. 이것이 안철수 후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재벌 기업의 문제였다면 이런 식으로 외부 해외 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래 맞다 그걸 믿고 가자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정한 가격에 관해서는 뭐 지금 어느 쪽도 정답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불명하지만 이것이 헐값 발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이걸 쉽게 풀어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려 볼 테니 이게 맞나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지 의혹이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헐값에 발행된 거 아니냐. 다른 재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사실 BW라고 하는 것은 자금 조달 목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 BW의 액면 총액은 25억 원이었는데 만기가 20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폭 할인되어서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3억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안랩은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99년도에도 당기 순이익이 32억 원이나 발생한 그런 어떤 기업이었는데 단지 3억 4천만 원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기존 발행 주식의 40%나 이르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만기 20년짜리 BW임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지 1년 후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안철수 후보가 주식을 인수한 다음에 바로 상환해버렸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20년짜리 이 장기 BW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은 39%에서 26%로 떨어졌을 건데 그것을 다시 40%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된 것이 이 BW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1,000억 원이 넘는 어떤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 신주 인수권 행사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발행된 지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따질 문제는 아닌데 안철수 후보는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이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발행 목적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어떤 설명을 하고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된다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네. 5분 내에 지적하실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든. 예. 다음 문제는 뭡니까? 한 가지 문제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네. 최근에 4차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쟁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른바 규제 프리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구를 지정해놓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규제들을 이제 완전히 적용 배제하는 그런 어떤 법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이 이것이 이제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일이 재발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기업인들이 이제 모이신 자리에 가가지고 이 규제 프리존법 어떤 통과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 과연 이 법안을 읽어봤냐, 읽어봤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지지 발언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규제 프리존법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시도 지자체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이 규제 완화가 거의 난개발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실제로는 효과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국가 자원을 이제 낭비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미 실패한 특구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이 규제 프리존법을 한국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미래를 향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께서 너무 신중하지 못한 자세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규제 프리존법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 시도 지자체가 올린 그런 어떤 신청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그 심의기구를 그러니까 형성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풍부한 어떤 경험과 그러니까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그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그런 어떤 특구가 과연 국민들의 어떤 재산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정말 진지하게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을 내세운다면 이런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차고 들어갈 틈이 없다. 얼마나 말을 빨리 하시고 끊임없이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물론 반론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이제 더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와서 안철수 후보가 뭐 이른바 보수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 또는 뭐 시장의 자유 이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5년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직접 쓰신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지금 하시는 말과 매우 상충되는 내용들이 그 책에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분명히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5년 전의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는 과연 같은 것이냐. 만약에 변했다면 무엇 때문에 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아서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한번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규제 프리 존법의 문제 지적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게 결국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법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큰 틀에서는? 네. 그러면 사례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사례 한 가지만. 뭐 예를 들면 각 시도 지자체장, 민선으로 뽑힌 시도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자기 그 지역 내에 있는 특별한 어떤 기업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요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 자동차 회사가 입지하고 있는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규제를 다 완화해 준다든지 또는 어떤 드론이 입지하고 있는 어떤 회사라면 그런 어떤 항공 관련 안전 규제를 다 완화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빅데이터 기업이 있는 지역이라면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와 관련한 어떤 그런 법률들을 규제 완화를 해주다든지 이런 전 국민의 어떤 관심사가 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나 또는 기업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사실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200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사례에서 바로 이런 방식의 규제 완화는 난개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실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송금주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김상조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전혀 다르게 문재인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롭게 지적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문재인 후보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김상조 교수께서 저희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W 그럼부터 해볼까요? 네네. 지금 BW 관련해서 김상조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 내용은 법적으로 또 가격 책정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BW 발행의 목적이 원칙적으로는 회사 자본 확충에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주의 지분율을 인상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늘은 또 가격에 대해서 기존에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또 일부 차용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발행 가격이 너무 싼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행 가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 등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그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에 외부 평가 기관에 의해서 그 금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를.
근데 그 당시에 주당 31,000원 정도 평가된 것을 안내에서는 2만 원 정도 더 올려서 5만 원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안철수 그러니까 주주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이 된 것인데요. 이렇듯 발행 가격 자체도 실제 평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발행이 되었고 또 그 BW라는 게 사실은 대기업의 BW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또 지분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벤처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의 문제인데 그 발행 가격 산정에 있어서 이만큼 2만 원, 그러니까 주당 2만 원 정도 높게 산정을 했다는 것은 그 발행 가격에 있어서 헐값 그 매각이라는 이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좀 지나친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분율을 확대할 그 필요성이나 또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랩이라는 회사 자체가 안철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미래로 나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안철수의 지분율을 확대시켜서 이 안랩이라는 회사가 외부 경영 환경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여러 침입이나 이런 시도들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구를 안철수 후보에게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 BW를 통해서 지분율이 확대되는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워낙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 김상조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발행 가격의 문제도 해명이 충분히 되는 것이고 예. 또 발행의 목적에 있어서도 그 당시 삼성 SDS에서 하는 제3자 배정에 의해서 그 오너의 아들에게 편법으로 승계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주주들끼리의 그 주주들의 일치된 목적에 의해서 주주 중에 1인인 안철수 후보에게 BW가 발행된 것인데 그거를 그 특별히 문제 삼을 이유가 있는 것인지 도의적 책임까지 물을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생소한 분야라서 제가 요약을 좀 해보자면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을 오히려 다른 주주들이 지켜주려고 한 것이다. 당시 안철수 후보가 어떤 뭐 개인적인 욕심에서 그런 BW 발행을 통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가진 상징성 그리고 벤처의 특징 그런 걸 종합해서 다른 주주들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 이 벤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BW 발행에 대해서 그 찬성을 하면서 이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대목의 이해는 갔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캠프 쪽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네.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 하기보다는 네.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하면 이제 지목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이제 그걸 인정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이걸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건 맞고 그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과연 다른 재벌들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혹은 지분율을 지키려는 것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한 사람이 뭐 이런 정도의 도의적 차원에서 지적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있어서 예. 이렇게 편법적으로 지분율을 인상시켜서 오늘 일가의 그 지배력을 증가시키는 문제와 네. 이 벤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벤처는 엑시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키워서 네. 어느 시점에서는 그 창업자가 회수를 하고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안랩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브랜드로 창업을 하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경영권에 있어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리고 현재도 안철수 후보의 재산이라는 것이 안랩의 지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벤처들이 성장을 했다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네이버처럼 이렇게 플랫폼 회사로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 이런 안랩과 같은 형태에 있어서는
결국은 벤처로 계속 남아있는 형태인데 그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분을 가지고 책임져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겠고 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세우신 거고요. 자, 네. 두 번째로 문제 삼은 대목은 규제 프리존. 이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가면 일본처럼 비슷한 정책이 있었는데 난개발만 이루어졌다. 결국은 그 기업들의 민원 청구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는지요? 저는 사실 김상조 교수님 2012년 또 2017년 문캠프로 들어가시면서 입장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규제 프리존법과 관련해서 원론적으로 예. 안철수 후보는 총론에서 이 부분을 동의한다는 것이지 강론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하나하나씩 그 법안화하는 과정에서 고쳐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김상조 교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일단 지자체장들이 민원 해결 창구로서 예. 그 규제 프리존법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에 난개발이나 이런 문제만 발생할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지방 분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주당 쪽이 8명입니다. 근데 이 8명의 지자체장들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특별구역을 지정해달라는 그 요구를 하고 그걸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규제 프리존법의 입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민원 해결,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발언입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 다음 표심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일본의 사례를 지금 비교하셨는데 일본의 난개발 사례하고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현 시점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그 자율주행차 문제, 드론 문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개발이 되고 자동차 산업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일부 대기업의 요구 때문에 규제가 완화됐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드론에 대한 규제, 빅데이터에 대한 문제, 네. 이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인 갈등을 통합해가면서 우리가 변화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이면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 기술 융합의 그런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지역 경제가 요구하는 그런 그 특화된 산업 영역에 있어서는 규제를 풀어줘서 그 산업의 발전을 시도시켜보고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전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정도의 시각을 좀 갖추셔야 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자면 네. 이게 동시 연결이 아니어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한 가지만 네. 여쭤보자면 이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민영화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들이 등장을 사실은 그 문재인 캠프에서 지적하기 전에 네. 의료 노조나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의료 민영화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그래서 규제 프리존법,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와 지금 규제 프리존법상의 독소 조항의 해소 문제는 좀 별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법의 시도 조례로 해서 부대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입법화 과정에서 삭제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한 독소 조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경미한 지형 변화를 시도지사에게만 모두 일임해버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 구조 속에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그걸 형해화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으로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몇 가지 독소 조항에 대한 저희가 보완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제표준법이라는 원론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면 또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새로운 세계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했더라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받아들이되 문제가 되는 독소 조항들은 살펴서 그것을 삭제해가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신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거기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 2부 민주당, 국민의당에 이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연결해 볼 텐데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 시점에서 문제 제기할 부분이 어떤 대목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공보단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떤 대목이든 상관없다. 네. 예, 라고 열어놓고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제로 삼고 싶으신 부분이 어떻습니까? TV 토론인가요? 어젯밤에 있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고 각종 매체에서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사실관계를 좀 잡을 게 있는 게 네네. 언론에 제가 이제 공보단장으로 보도가 됐고 실제 발표도 됐었습니다만은 네. 제가 원내 수석대변이라고 하는 기존의 당직만 맡고 공보단장은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석 대변인으로 제가 정정하고. 예. 자, 그러면 TV 토론 총평부터 해주십시오. 아무튼 첫 번째 TV 토론이기 때문에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유권자 국민들께 인식시키는 게 필요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안보,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 복지 이런 부분에서 보수 가치에 충실한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모래시계 검사로서 또 정말로 서민으로 자라난 서민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 부분도 이렇게 국민들께 전달된 그래서 본인의 색깔 이거를 잘 전달한 그런 성공적인 TV 토론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대변인님은 1등은 당연히 홍준표 후보라고 하실 거고요. 당연히 각 당에서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잘한 후보와 그러면 가장 잘 못했다고 평가하는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이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역시 특별히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잘하게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지하는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1등한 후보에 대한 평가는 다 달라지리라고 보는데요. 그건 당연한데. 예, 글쎄요, 2등 후보를 굳이 꼽으라고 하시면 글쎄요. 공동 2등으로 하겠습니다. 공동 2등이요? 예, 네. 모두가 공동 2등입니까? 예, 대체로 다른 분들도 이제 결국 자기 어떤 색깔, 성향, 정책 이런 것들 얘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고 콩깍지인데 근데 캠프 입장에서는 저 후보를 조심해야 되겠다. 저 후보는 충분히 제압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런 내부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모든 후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과거에 비하면 좀 더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좀 흥미진진한 이런 부분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짧은 시간 제한 또 5명 후보들
하기 때문에 주도권 토론 때도 한 사람이 3사람 이상한테 꼭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룰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치열한 공방이 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10분 만에 제압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부에서는 10분 만에 제압 안 됐지 않냐 할 수 있지만 10분 이상 예. 한 후보하고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홍준표 후보는 다른 4분 어떤 후보하고 해도 국민들께 정말 그 생각이 정리가 되고 강한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 측에서 나온 실수 같은 거는 없었나요? 보시기에? 문재인 후보가 예. 우리 당의 김진태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 그래서 네. 적폐 세력의 연대다라고 했는데,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거나 아니면 김진태 후보는 법적 대응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이제 정말 뭐 실수이셨겠죠. 그건 분명히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국민들 다 지켜보는 토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 바로 사과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주적을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주적이 이제 문재인 후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캠프에서 가장 먼저 제압해야 될 대상, 주력해서 제압해야 될 대상이 문재인 후보라고 정해진 겁니까? 일단은 저희하고 대척점에 있는 그 후보인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념 면에서 또 각종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분명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적이니까, 그런 후보와 그런 정당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어떤 그 제압해야 된다, 주적 이런 표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뭐 별로 선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 기반을 가장 많이 뺏어간 쪽은 안철수 후보 쪽 아닙니까? 이제 그게 선거를 쭉 치르다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네. 문재인 후보는 고정 지지층이 있고 그 지지층의 성향이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저는 제가 볼 때 지난주 초까지 피크를 찍었다고 봅니다. 정점을. 안철수 후보가 4.12 재보궐선거 직전인 10일, 11일까지 피크를 찍은 걸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안철수 후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안희정 후보처럼 중도적 입장에서 양쪽 다를 어떻게 보면 취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이런 후보들은 지지 기반이 급격하게 잠식됩니다. 그래서 반기문 후보나 안희정 후보가 그랬듯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는 굉장히 지지자들이 유동적이고 또 취약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번 4.12 재보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고, 이게 계기가 돼서 보수 우파의 지지층들이 홍준표 후보로 이제 좀 결집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는 말씀이신데, 제 이제 질문의 요지는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 기반은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오히려 지지 기반은 안철수 후보하고 겹치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와 대립각이 쓰는 게 훨씬 홍준표 후보에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주적을 일단 문재인 후보로 삼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주적이라고 계속 하신다. 아무튼 문재인 후보와 분명히 그렇게 입장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을 밝힌 게 주적이란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요. 선거에 임하는 전략상으로는 저희도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와는 분명히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라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실상이랄까, 실체, 이 부분을 유권자들께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예를 들자면, 후보, 예. 예. 유승민 후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유승민 후보는 이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번만큼은 유승민 후보는 아니다라는 것이 TK 지역에서 이번 4.1 재보선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가 거의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6군데 TK 지역에서 전패했습니다. 상주 군의의성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등을 했거든요. 이렇다면 유승민 후보가 지금까지도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 인간적, 정책적 배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 분열로 인한 우파 패배의 원죄까지 본인이 다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은 끝까지 가고자 해도 또 바른정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난 4.12 재보선 결과를 보고 더 큰 지금 고뇌에 빠져서 고민을 하고 계신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거든요. 그렇다면 아무튼 좀 더 길게 보고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 바른정당 내부 더 이상 유승민 후보한테 단일화를 이렇게 이렇게 자꾸 설득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그럼 단일화 시도는 더 이상 없고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건 본인이 알아서 보수가 이렇게 겸연할 수 없으니 스스로 사퇴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게 보수 유권자들 중에 많은 분들의 뜻입니다.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분들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그럼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저도 직접적으로 충청권에서도 어제도 제가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결과로 정치에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재보선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공당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선출한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그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퇴한 적이 있고 제가 지금 선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본인 스스로 네. 현명하게 판단을 좀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는 후보 등록이 안 돼서 각 당의 후보 캠프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따로따로 연결하는데 다음에는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고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거 어떠십니까? 불러주신다면 일단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선거 국면이니까 일정이 맞으면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저희 당의 입장을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에는 스튜디오 직접 모시거나 동시에 연결하거나 생동감 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저희가 공보단장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수석 대변인, 정용기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바른정당 지상욱 공보단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TV토론 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TV토론 얘기부터 일단 해보죠. 총평을 해보신다면요? 그 전에 제가 참 우리 김어준 대표님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직접 나오시지 그러셨습니까? 네. 아니, 언제 안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2011년 네.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했을 때 네. 우리 김어준 정수께서 낙곰수에서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과 거래를 해가지고 밀어주고 서울 중구를 받는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맞짱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 맞짱 토론 제안하셨나요? 예, 그때 저한테 뭐라도 당선된 다음에 연락 달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까 우리 한번 맞짱 토론 한번 하시고.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맞짱 토론 하실 일이랑 제가 출마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예,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으니까 나중에 기회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제 TV 토론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유승민 후보의 능력의 크기, 소신과 철학의 깊이, 정치적 일관성이 완전히 드러난 지도자의 모습이 표출됐다. 그 외에 중언부언 뭐가 옳았다 그렇다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토론이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회를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는군요. 지금 캠프의 분위기는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면 예. 5명 나온 후보들이 자기를 빼고 누가 제일 잘했냐라고 투표를 했을 때 3명이 유승민 후보를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2분이 심상정 후보를 얘기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은 한 분도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예, 거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어떤 점에서 유승민 후보가 돋보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품적으로나 또 정책적으로나 또 그동안 해왔던 일관성.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분리하면 부인도 하고 또 말을 뒤집고 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일관성을 계속 유지한 분이었습니다. 여실히 드러났죠. 뭐 저도 토론회를 본 사람으로서 유승민 후보의 토론 실력이 제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사표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유승민 후보가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인 건 틀림없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현재까지의 민심이고 그게 여론조사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제 TV 토론 본 다음에 예. 전라도 광주에 있는 분이 연락을 문자를 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네. 그동안은 그렇게 안 봤는데 어제 TV 토론을 보고 예. 내가 당신을 뽑겠다. 사표가 되더라도 뽑겠다.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김총수께서 말씀하신 사표 심리가 이제 없어지고 예. 어제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누가 이 어려운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인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런 문자 몇 통 왔습니까 어제? 뭐 수도 없이 댓글로 많이 들어오고 네. 페이스북에 있는데 많이 들어와서 다 세보지 못하는데요. 그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서 하나 말씀드린 거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수는 셀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문자로 왔으면. 아니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트윗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시간은 있었다는 거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방송사에 네. 짧은 시간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예. 교섭단체 4명의 후보를 두 사람씩 붙이는 거면 6번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정말 누가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인지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인지를 좀 알게 하는 그런 정말 기회를 줘서 정말 올바른 대통령을 뽑는 자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1대1 토론을 각 후보끼리 붙도록 하자 이런 제안이시네요. 그렇죠. 4명에서 2분씩 뽑으면 6번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어제 토론을 본 이후에 저 후보가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라고 지목한 후보가 있습니까? 가장 약한 후보는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큰 실수 없이 방어한 거 아닌가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요, 그동안 자기를 문재인 후보만 붙여주면 10분 안에 KO를 시키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을 보면 오히려 KO를 시킨 게 아니라 10분 안에 나중에 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거는 세탁기 발언인데, 예. 뭐라 그럴까요? 5천만 국민을 세탁기에 놓고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세탁기에 들어갈 사람은 홍준표 후보 당신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본인은 이미 들어갔다 왔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형사 피고인으로 취급받는 그분이 들어갔다 온 세탁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모든 국민을 형사 피고인 취급하면서 세탁기 놓고 돌리겠다 하는 그 발상, 그건 촌철살인이 아니라 국민 인격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후보를 동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공략 대상이라고 할까요? 일단 저 후보의 지지층은 내가 뺏어야 되겠다거나 저 후보는 반드시 제압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표를 좀 잠식해 갔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지금 그동안 고전을 한 건데 어제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고요. 특정 분야에만 좀 집중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간 표가 이런 토론회를 거치면서 누가 보수 적통인지, 누가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지, 누가 온건한 합리적인 중도 보수를 적임자인지 그게 드러나면 안철수 후보한테 간 표는 다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바람이 그동안 많이 불었는데 반기문에서 황교안, 황교안에서 안희정, 안희정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갔는데요. 이제 마지막 바람은 안철수 후보에서 유승민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람 유승민 후보에 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승민 후보의 그동안의 행보 때문이기도 하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TK 공략에 대단히 공을 들였고 배신자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들어왔지만 유승민 후보가 가진 강점은 TK 이외 지역 그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TK에 너무 갇혀 있었던 거 아니냐.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제한한 것이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네. 그 탓이 아니었냐 하는 지적은 내부에서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김총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건데요. 예. 유승민 후보가 TK 공략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요. 예. TK가 정치적인 고향이고 본인의 실제 사는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고향의 마음을 다친 지역민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또 마음속으로 나오는 감사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다닌 겁니다. 그게 표의 공략이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닌 것이고 이제부터는 훨씬 지금 말씀하신 그 표가 많은 중도의 표가 많은 수도권 앞으로 그런 곳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 TK에 집중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건 이제 표를 구하러 갔기보다는 거의 제일 험지거든요,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예. 그래서 가장 먼저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 내가 이해합니다.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한때 열렬하게 여한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괴롭습니다. 하지만 헌법 가치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는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똑같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당신 옳았다, 지지해주겠다, 그 길을 꺾지 마라 이렇게 얘기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마음이 섭섭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섭섭한 분들이 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전 국민들도 유승민 후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네. 그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이제 집중할 것이고, 또 다른 타 지역을 집중할 것이고요. 더 좋은 방법은 대선이라는 게 앞으로 27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다닌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이 후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갖춰지고 준비가 됐는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 김총수님도 정말 1대1로 하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유승민 후보가 저희 방송에 오시면 제가 유승민 후보의 장점이 드러나도록 충분히 인터뷰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오셔가지고. 그러셨나요? 네. 말씀해 우리 주시고. 총수님께서 우리 유승민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둔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신가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저희 아니죠. 방송에서는 끊임없이 유승민 후보에게 충분한 기회를 드린다고 했었고요. 그건 네. 아무래도 고모단장님이 저희 방송을 안 들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방송을 안 들으시니까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방금 좀 전에 연결했던 자유한국당에서는 보수가 이러다 다 죽는다.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지지율 그렇게 낮은데 끝까지 완주한다는 건 보수 전체 피해가 크다.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수가 이렇게 괴멸하게 된 거는 우리가 제대로 된 헌법 가치를 지키고 민주적 절차를 지켜온 보수, 또 책임과 희생의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눈앞에 닥쳤다고 해서 그 가치를 훼손하고 당장 지금 그래봤자 몇 프로 왔습니까? 홍 후보가 30% 나오고 유 후보가 5% 나오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버리고 정말 눈앞에 있는 선거만을 앞두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보수는 미래가 없습니다. 형사 피고인인 후보가 막말을 하면서 저는 그분이 사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보수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 국민들한테 안철수 후보 쪽한 표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주인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럼요. 예, 완주하려고 나왔지. 저도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기억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 죄송하지만. 자,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해요. 완주하려면 비용도 드는데 지금 지지율도 낮는데 보존도 안 될 것 같고 이건 어떻게 현실 정당으로 극복할 거냐. 이런 얘기 자꾸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지적합니다. 현실 정치니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죠? 지금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보고 합쳐달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담보대출 250억을 빌렸습니다. 홍 후보 지금 뭐 5% 6%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건 보존 못 받는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파산한다. 지금 그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돈이 있다고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 아껴야 되고요. 있는 만큼 어떻게 선거 캠페인 혁명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미래 선거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어필할 거고요. 후보의 능력과 맑고 정직한 힘을 보이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후보 등록도 되는 만큼 1원칙은 스튜디오에서 그게 안 되면 동시 연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드린 그때 그 우리 총수님하고의 맞짱 토론을 한번 꼭 나중에라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지상욱 공보단장이었습니다. 노회찬 후보 단독 코너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오늘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골고루 꼭 배분하겠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공장장과 함께한 모든 아침이 눈부셨다. 이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역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사회 정치 지형도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해서 오늘은 프랑스 대선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문이죠. 르몽드지의 아시아 특파원 메스메르 필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까지가 한국말의 전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필립 메스메르고요. 한 15년 전부터 아시아 특파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의 대선 관계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한국 대선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프랑스 대선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프랑스 대선은 이제 1차 투표를 하고 거기서 과반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는 4월 23일이 1차 투표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세는 어떤지 결선까지 갈 것 같은지 전망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11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1명 중에서 50%를 넘는 후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후보가 2차 투표로 갈 것인가 판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프롱 나시오날이라고 하는 국민전선, 우리말로 국민전선인데요. 마린 르펜이라는 후보가 일단 2차 투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마크롱이라고 하는 후보가 중도 성향의 후보가 2차 투표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프랑스와 피용인데 프랑스와 피용이라는 후보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우파 후보인데 세 번째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프랑스 오늘 이제 인터뷰를 모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 대선도 지난 트럼프가 당선됐던 미국 대선처럼 기성 정치는 몰락하고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극우 세력이 득세하고 이런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치의 몰락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데리케이트한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정치는 여전히 정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기존 정당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상황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기존 사회당 그러니까 가장 큰 좌파 정당
정당 중에 가장 큰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당의 후보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마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사라질 운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극우파가 이렇게 득세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극우 세력의 그러니까 극단 세력의 득세, 아웃사이드 등장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회당인 올랑드 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는 프랑스 사상 첫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저조한 그 지지율에 시달렸는데 첫 번째 이유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이 올랑드 대통령의 실업 문제에 대한 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실패한 것 그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사회당이 처음으로 그 프라이머리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머리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 사회당의 어떤 그 실패 원인 이런 것들과 다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도 못할 것 같아서 아예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른 후보들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극우 정당이고 오래된 극우 정당이죠. 국민전선. 유럽에서도 가장 유명한 극우 정당인데 국민전선은 이제 아버지 르펜 때부터 지속됐고 지금은 이제 딸 마린 르펜이 이끌고 있는데 지지율이 거의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극우 정치인 중에서 서구사회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극우 정당의 리더인데 당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국민전선 정당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린 르펜 후보의 아버지인 정마리 르펜이 이제 만든 당입니다. 1972년에 만들어져서 그 이후로 줄곧 대통령 선거에 항상 출마를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아버지인 장마리 르펜이 계속 출마를 했었고요. 그 다음인 2012년 선거부터 그 딸인 마린 르펜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1, 2위 여론조사에 따라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작년에 그 미국의 대선에서의 그 트럼프의 승리, 그 다음에 영국에서의 브렉시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현재 이제 15년째 일본에 거주하면서 아시아 특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아베 총리의 최근 아키에 스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베 총리와 그리고 이제 그 부인 아키에 여사의 그 스캔들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먼저 그 아베 총리 진영이 그 수정주의자들과 그 운동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역시 극우 세력들과의 연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를 보자면은 재정적 차원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고급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부적절한 그런 스캔들 그런 것에서 연유해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주의라고 하면 이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그러면 이 아키에 스캔들을 일본 시민들은 개인 비리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커넥션으로 바라보긴 합니까? 일본에도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아베 총리와 관련해서 어떤 이런 스캔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의 그 호텔 이제 체인이 있는데 아파 호텔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회장이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하고 그 아베 총리하고도 굉장히 이제 가까운 그런 이제 관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급 공무원, 그다음에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런 사기업들 사이에서의 어떤 커넥션 이런 것들이 그 일본 국민들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좀 이렇게 비웃음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도 있는데 일본인들이 그런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웃는 분위기긴 한데 이게 큰 관심까지는 없는 걸로 보여진다. 그럼 최순실 스캔들로 얘기를 넘겨볼게요. 한국 취도 오래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최순실 스캔들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현재는 구속 수감돼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패러다임의 종말이다 이런 한국 내에서의 평가가 있는데 아시아를 15년간 취재해왔던 프랑스인으로서 최근 한국의 최순실 스캔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수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으로 인해서 그 한 시대의 종말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12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박근혜를 투표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젊은 세대가 이번 5월 9일 날 있을 선거에도 그런 양상을 보일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일단 그 전통적인 한국의 우파가 두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한 시대의 종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도 당연히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데 촛불 집회는 언론으로도 접하셨을 거고 실제로 직접 궁금해서 참석도 해본 걸로 아는데 촛불 집회에 대한 인상은 어땠는지. 그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 엄청난 사람이 모였었던 그것을 보고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었고 아이들까지 참석하고 가족이 같이 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고 그다음에 그 공연이 열렸던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건 거의 축제 형식의 어떤 그런 국민들 참여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구나 굉장히 평화롭게 열렸고 물론 이제 한 가지 목적 대통령의 그 하야를 또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국민들의 그 많은 불만, 그 다음에 많은 요구들이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였고, 그 과거 한국에서의 반정부 운동, 그러니까는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 있었던 그런 경우에는 그 폭력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그 평화적으로 모든 그런 그 국민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고 지난 대선 때도 직접 한국에서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게 지금 이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경합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연속해서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수정당이 분당이 되는 바람에 보수 후보들은 또 분열이 되어 있는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각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연속으로 해봐 주십시오. 먼저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2012년에도 후보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한 어떤 존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권운동을 했었던 것, 그 다음에 독재 투쟁 운동했던 것,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지지를 받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많은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특히 그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국민들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중도와 이제 보수를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는데 그 보수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 보수 세력과 가까웠던 것으로 저는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하고 있고요.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 시스템에 젖어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분명한 점은 잘 없는 것 같아서 좀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우파 중에서도 이제 극단적인 우파로 보이는데 법조인으로서의 홍준표의 그 과거 역할, 그 다음에 그 업적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그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인물로 보이는데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그런 인물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후보를 하나 뺐군요, 제가. 심상정 후보에 대한 Vous connaissez la candidate 심상정? Mais pas très bien, non? 잘 모른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송합니다, 심상정 후보님. 자, 주요한 후보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를 오래 관찰해온 프랑스인으로서, 이번 대선에 임하는 한국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다면, 관찰자로서 오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국민 여러분들한테 충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선 투표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단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단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나갈 것인가 뒤로 돌아가실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새 봄을 한국의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 봄을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갈 것인가 다시 보수로 회귀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선거에 임하는 그런 자세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프랑스 정치가 지금 한국 정치를 걱정할 때가 아니긴 하죠. 네. 거기도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대선 끝나면 한 번 더 만나기로 하고 네, 지금까지 15년간 아시아 특파 프랑스 르몽드주의 아시아 특파원으로 있었던 메스메르 필립 씨였고 통역에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어준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식적으로 후보가 등록되니까 더 치열한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 19년인데 여러분 청취자들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로 직전에 이제 삼성 SDS의 BW 즉 이재용 부회장의 BW가 발행되었었고 그것이 헐값 발행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삼성 특검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이제 배임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삼성 SDS나 안내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사실 문제의 소지가 많은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의 안내 BW에도 그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해명이 내용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해명하는 방식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뭐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BW 등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일 텐데요. 수많은 어떤 이제 기업 사례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 BW를 이제 인수하는 가격의 문제, 즉 뭐냐면 공정한 가치에 비해서 너무 낮은 헐값 발행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BW는 기존 주식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 BW를 발행한 목적이 뭐냐. 통상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자금 조달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BW의 케이스처럼 지배 주주의 지분율을 이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내놓은 해명을 보게 되면 가격 문제에 관해서는 외부의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심지어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인수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믿게 이 비상장 주식의 공정한 가치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되묻고 싶은데요. 이것이 안철수 후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재벌 기업의 문제였다면 이런 식으로 외부 해외 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래 맞다 그걸 믿고 가자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공정한 가격에 관해서는 뭐 지금 어느 쪽도 정답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불명하지만 이것이 헐값 발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이걸 쉽게 풀어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려 볼 테니 이게 맞나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지 의혹이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헐값에 발행된 거 아니냐, 다른 재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사실 BW라고 하는 것은 자금 조달 목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 BW의 액면 총액은 25억 원이었는데 만기가 20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폭 할인되어서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3억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랩은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99년도에도 당기 순이익이 32억 원이나 발생한 그런 어떤 기업이었는데 단지 3억 4천만 원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기존 발행 주식의 어떤 40%나 이르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만기 20년짜리 BW임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지 1년 후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안철수 후보가 주식을 인수한 다음에 바로 상환해버렸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20년짜리, 이 장기 BW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은 39%에서 26%로 떨어졌을 건데, 그것을 다시 40%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된 것이 이 BW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1,000억 원이 넘는 어떤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 신주 인수권 행사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발행된 지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따질 문제는 아닌데 안철수 후보는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이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발행 목적이 뭐였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어떤 설명을 하고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된다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5분 내에 지적하실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든. 다음 문제는 뭡니까? 한 가지 문제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후보를 발견한 진도층이 있었을 것이다. 토론을 전반적으로 잘했다가. 다만 그게 이제 사표 심리를 이승민 후보가 지금 사표 심리에 안 될 거 아닌가. 후보는 괜찮은데 여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 사표 심리를 뛰어넘을 정도가 되겠느냐. 이승민 후보에게 남긴 과제겠죠. 적어도
아까운 보수 후보다 이런 이미지는 충분히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회 몇 번 거치고 나면. 나머지 후보들은 최소 자기 지지층에게 각자 기본 어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토론에 오갔던 여러 가지 이제 말들 가지고 우리 후보가 더 논리적으로 앞섰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논리적으로 이기는 건 생각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족하고 얘기할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상대방의 논리에 설득돼가지고 졌다 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절대.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아무리 또 상대방이 또 올바른 말을 한다고 우리가 지나요? 하물며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갈리는 상황에서 그런 말에 쉽게 설득이 안 됩니다. 옳은 말을 해도.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는 특히 지지 후보에 대한 이제 충성도가 약하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걸 비언어적 고문이 결실한 거죠. 좀 그렇단 말로. 넌버블. 영어로. 말이 아니다. 넌버블.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비언어적. 예. 그러니까 뭐 외모나 뭐 자세, 뭐 시선, 말투, 뭐 제스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TV 매체는 특히나 감성 매체라서 훨씬 우리가 일상 중에서도 저 사람 말을 믿을까 말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는 그 사람이 청산 유수로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도 그 사람의 눈빛이 어땠다느니, 말하는 걸 보니 오히려 더듬거려서 또 신뢰가 갔다느니, 손 제스처가 어떻다느니,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쳐. 이런 게 훨씬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실제. 여러 연구 결과도. 그래서 말이야 누가 못해.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다음 토론회에서 이 비언어적 요인을 가장 가다듬고 다시 두 번째 토론회에 임해야 할 것 같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주고받은 말들 속에. 그 관점에서 좀 어제 자기 지지층에 어필이 좀 부족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좀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비언어적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왔던 거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선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또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그런 평가하잖아요. 누구의 말이 옳다, 뭐 토론이 좋다. 기자들 말 들을 필요 없고요. 토론 내용으로 이겼다로 승부는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거 가지고 부부들, 친구들도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눈을 맞췄어, 안 맞췄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발을 떨어. 뭐, 표정이 왜 이렇게 얼굴색이 변하네. 이런 게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이. 더 얘기하면 또 한계가 있겠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각 캠프의 공방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쟁점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각 캠프의, 상대 캠프에, 공략하고 싶은 지점 뭐든지 상관없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교수님이 3가지 정도 짚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당 연결해야 해서 네네. 최대한 간략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는 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1999년 이제 10월달에 안내배 안철수 연구소에 BW를 이제 인수했었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야. 이거 잘 모르거든요. BW가 뭔지. 예. 예, 그러니까 BW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인데요. 네.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미래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로는 투자자를 모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사채에 나중에 이제 새로운 주식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옵션을 붙인 것을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영어로는 BW라고 하는데요. 돈을 빌릴 때 나중에 주식으로 줄게 이걸 더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이제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BW가 발행된 시점이 바로 1990.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내일이면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전 대선에서는 화제가 될 수 없었던 수준의 스몰, 작은 공방들입니다. 북풍, BBK, 정수장학회 같은 대형 공방은 이번 대선에서는 없습니다. 대신 3D냐, 3D냐를 두고 지도자 자질을 이야기하거나 우리 후보 딸이 우리말에 능통하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한편으론 좀 우습기도 합니다. 3D면 어떻고 3D면 어떻습니까? 후보 딸의 국어 실력이 국정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번 대선에 등장한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흠이 적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그만큼 바짝 다가와 일상의 눈높이로 내려온 게 아닐까. 그래서 거대한 공약이나 비리가 아니라 최근의 유치원 논란처럼 유권자들이 직접 논쟁에 뛰어드는 작고 일상적 수준의 공방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결국 그 후보가 평생 자연인으로 어떻게 일상을 살아왔는가, 그 삶 자체가 이번 대선의 진짜 승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남은 4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주가 또 지나갔군요. 예. 저희는 그냥 또 한 번에 한 주인데 대선 후보들은 이제 내일 하고 모레 등록이죠. 예.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공식 선거 운동 합니다. 예. 그리고 포스터 볼 수 있고요. 예, 인쇄가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단일화니 사퇴니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형성된 오자 구도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각자 후보들은 끝까지 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하는 말인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예. 별다른 변수가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오자, 지금은 양자고도 여론조사하고, 3자고도 여론조사하고, 4자 여론조사하고, 오자도 하잖아요. 가상 대결로 예.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자, 양자, 가상 대결 자체가 이게 쓸모없는 짓인 거죠, 지금으로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네, 실제. 왜냐면요, 이게 질문이 많을수록 응답력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상이 가상 양자가 등장하면서 양자 여론조사 다들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여론조사 정확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듣다 끊어버리거든요. 너무 길어지면 잘 안 듣고. 이제는 오자, 그리고 가상이라고 하면 4자 정도 하는 게 여론조사가 오히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생각해보시면 4자도 안 되고 있는데, 3자도 하고, 3자도 안 되고 있는데, 양자를 하고 하는 거는 가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미 없는 여론조사인데 최근 한 3주간 그렇게 진행됐죠. 자, 뉴스 짚어봅시다. 네, TV토론 이야기는 이따 다시 전해드리고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와 첨단 범죄수사 1부가 어제 고용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기온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고용태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치고, 체포한 것은 거꾸로 도망갈까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검찰에 나올까봐 체포해버린 거예요. 자기 발로 나오기 전에 빨리 체포. 그러니까 체포 당해야 마땅한 사람의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끌려가는 이미지. 예. 예. 왜냐면 지금 고용태 씨가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어서 해외 도피할 수 없다고 하고, 그동안 검찰 특검에 10번이 넘게 협조해 왔고, 예. 이렇게 변호사하고 통화됐는데 바로 다음날 체포하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런 경우가 없대요.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없다고 대부분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구속영장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긴박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현 시점이 대선 후보가 등록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하필 이 시점에 고영태 구속이 필요한 측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구심을 당연히 불러일으킬 시점에 검찰의 저는 액션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관점에서 누가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나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 사태로 이제 지금 보수 진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싸운다고 하잖아요. 예. 그 관점에서 그쪽에 반가운 뉴스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고영태 씨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면서 고영태가 기획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었으니까요.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3년 전에 이미 기획된 음모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친박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 큰 기획입니다. 3년이나 기획해야 3년 기획. 예. 3년 기획했고 거기에 뭐 바른정당의 정치인들도 좀 등장하고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그 정유자 TV에서 얘기하신 적이 예, 계속해서 한 이야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엮였다. 고영태 씨가 바로 그 말하자면 음모의 실행자 같은 역할로 이제 지목되고 계속 고영태 기획설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속이라도 되면 이제 당장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자신 있게 대대적으로 선거 기간에 유포하고자 하고 싶은 세력이 있겠죠. 네. 저는 그쪽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설이라도 막 유포해야 하는 절박함은 이해 가는데, 제가 굉장히 의아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 지금 사실상 권력을 잃고 몰락하고 있는 그 친박 세력과 손잡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는. 왜, 물론 뭐 검찰은 당연히 고영태 씨가 실제 이렇게, 긴급하게 체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겠죠. 네, 어제 실제로 법원에서도요, 네. 체포가 정당했다라는 식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딱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된 건데, 뭐 검찰은 서류를 필요한 요건에 해당되는 서류나 주장들을 다 갖췄겠죠. 그래서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이제 근데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검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왜 있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왜? 저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제가 가장 궁금한 대목은 검찰이 이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가의 가족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그 자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뭉갰다라고 CBS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니까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지만 이 역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대비가 되는 거죠. 고영태 씨를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체포하고 바로 구속영장, 48시간 구금할 수 있으니까 그 내에 구속영장을 바로 쳐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바로 넣겠다는 거죠, 지금. 대단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건데, 그런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불만은 검찰 내부에서도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문정 의정부지검 검사가요, 소신 발언 유명한 검사입니다. 그제 검찰 내부망에 우병우 무혐의는 예상됐던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까지 검찰은 계속해서 청와대 가이드라인 충실한 수사 결과 했다라는 비난 받아왔는데 그 비난에 근거가 있음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고 있다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의 특검을 스스로 부르는 지금 행동인데, 특검이 구속영장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쳤을 때, 구속영장, 뭡니까? 40쪽 정도 됐다고 그렇죠, 합니다. 분량. 예. 그거의 내용의 한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어제 CBS가 보도했습니다. 특검이 이만큼 해서 검찰에 줬더니 특수본이 그 중에 그 내용을 3분의 1로. 오히려 혐의를 줄인 거죠.
더 보강하진 못할 만큼 3분의 1로 줄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봐줬다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 혼자 못 죽겠다고 했다고. 예. 그게 먹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겉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출 줄 알았는데 3분의 1을 줄였다고 하고. 예. 이런 정황들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검찰이 바보가 아니고 이런 액션을 취하고 나면 틀림없이 후폭풍이 바로 대선이잖아요.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 관계되어 있는 검찰 수뇌부는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을 거고 가장 최애 수뇌부는 사실 옷을 벗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주말에 알아보고 다음 주에 좀 자세히. 검찰 내부에서 왜 그쪽 세력과 손잡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보이는 듯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냥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자, 어제, 첫 토론회가 열렸죠? 밤에. 예, 첫 TV 토론 열렸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다 못 보고, 예. 새벽에 다시 보기까지 해서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토론회였어요. 우선 SBS는 칭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5명이나 되는 후보들이라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겠는가. 근데 형식이 돋보였어요. 스탠딩. 그것도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공방을 할 때 뒤죽박죽돼서 정신이 없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토론의 형식을 잘 정했다. 그 점에 있어서 일단 박수를 보내고. 자, 내용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쏟아졌죠? 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 먼저 가겠다라는 그 말 취소할 거냐라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홍 후보님은 북한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결 구도에서는 이 문장이 많이 거론될 것 같아요. 예. 자, 각 후보들이 서로 각을 세웠으니까요. 그때 각을 세웠던 대표적인 주고하던 대화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네, 관련해서 계속 사드와 안보 쪽 이야기 말씀드리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드 입장 공략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표 얻기 위해서 정략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안철수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대응이 바뀌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답했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후보도 요 지점에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각을 세웠고요. 또 다른 분들과 이게 소개 계속 해주세요. 각각 후보들이 어떤 대표적인 대립각에 섰었는지. 예,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가장 대립각 크게 세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적폐연대 논쟁했습니다. 안 후보가 저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비판했는데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적폐라고 했다. 이렇게 따지자요. 문 후보는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 적폐 세력은 박근혜 정부이고 거기에 함께했던 구여권 정당들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공방이 어제 또 두 후보 간에는 뜨거웠습니다. 길게 왔죠. 예.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도 서로 이제 보수의 적자를 넣고 또 강하게 붙으셨어요, 사실. 예. 그렇죠. 서로를 강남 좌파, 극우, 수구 이렇게 부르면서 보수 적자 경쟁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세금 줄이고 규제 없애고 나라 바로 세우자 이 공약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 뒤집었다. 강남 좌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처럼 재벌 대기업 대변하고 그런 정책으로는 앞으로 보수가 설 자리가 없다면서 후보님이 극보수라는 수구 우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심상정, 대결구도 너무 많네요. 다 소개하려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소개할 만큼 각각의 후보가 각각의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어요. 누군 누굴 봐주고 하는 장면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대립각이 비교적 선명하게 잘 섰던 어제 토론이었어요.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또, 합을 주고받았죠. 네, 여기서는 세탁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요. 네.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 세탁기에 넣고 1년만 확 돌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자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유승민 후보가 홍 후보도 세탁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네. 그러자 홍 후보가 다시 자신은 이미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다시 들어갈 일 없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가 나타나서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고장난 세탁기 아니었냐 이렇게 예. 다시 물었고요. 그러자 또 홍 후보는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였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세탁기로 시작해가지고, 그럼 세탁기 정체가 모르겠어요. 뭔지.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은, 이상한 공방이었지만, 그 자체로는 재밌는 공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대선 후보 토론은 대선 전국 막판에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 토론으로 지지율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어느 나라나. 이미 후보를 대부분 정한 상태에서 봐서 지지율 변화는 뭐 1%, 2% 뭐 많아도 그렇게 크지 않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근데. 근데 워낙 이번에는 급하게 진행된 대선이라서 아직 각 후보가 자기 지지자들의 결속력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 예전에 비해서. 그런 상태에서 대선 후보가 토론회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토론회는 지지율을 확 끌어들이지는 못해도 자기 지지자, 아직 완전히 결속하지 못한 자기 지지자 결속을 떨어뜨리는 토론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 못 올라가도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 네. 예. 왜냐하면 대선 후보 토론이 대선 후보 다 정한 다음에 보통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긴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보기에 어제 토론회의 가장 수혜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적으로 보기에 유승민